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제발 좀 하늘을 쳐다봐.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추석 때 보름달 보라는 거죠?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추석 때 보름달 보셨죠? 엄청 봤죠. 이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말고 아마 이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던 2021년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공개돼 큰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 돈 룩업. 아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애청자분들을 위해 잠시 짧은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이거잖아요. 인류 문명을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요. 과학자들이 그것도 무려 6개월 전에 발견했어요. 이 정도면 넉넉하진 않지만 온 인류가 합심한다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난 다음에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 돈만 따지는 비즈니스맨, 그리고 시청률의 혈안이 된 언론, 이들이 이거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라면서 과학자들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각종 증거를 들이대지만 오히려 TV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 과학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거 증거 있어? 그러면서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외치죠. 제발 좀 하늘을 쳐다봐. 제발 과학자들의 말 좀 들어. 이러다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외쳐도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에 가스라이팅된 대중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런 대비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은요. 하늘에서 그냥 망원경 아니라 맨눈으로도 혜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닫죠. 우리가 정치, 기업인, 언론에게 속았다. 하지만 허무하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인류.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상의 이야기다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죠? 맞아요. 박 PD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바로 우리 금융시장에서 지금 돈 룩업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돈 룩업의 과학자들이 제발 좀 하늘을 쳐다봐 라고 외친 것처럼 경불진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제발 좀 데이터를 쳐다봐 라고 외치고 있는데도요. 대중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데이터가 우리 경제 위기다. 부동산도 위기다.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멈춤을 지시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많은 대중들, 오히려 세게 엑셀을 밟고 있는 듯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돈 누각과 같은 악몽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제 파이낸셜 뉴스가 전한 소식이에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리 치솟아도 집 마련할래. 9월 가계대출 3조 이상 늘어. 제목에서 이미 상상이 되시죠? 네. 내용은 이거예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던 50년 만기 주담대. 이거 정부가 막 팔라고 하다가 이제는 막고 있잖아요. 사실상 종료됐어요. 그런데 금리는 나날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계대출은 오히려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요. 684조 6천억 원. 이게 8월 말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에 얼마가 늘어난 수치인 줄 아세요? 무려 3조 8천억 원.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5개월 연속 불어나는 데 이어 증가폭도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월간 증가폭이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제는요. 한 달 만에 3조 8천억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기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폭이 대폭 늘어났고요. 여기에 신용대출 잔액마저 1년여 만에 이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1년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담대 잔액은요, 8월 말과 비교했을 때 무려 2조 4천억 원이 늘어나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이 증가폭은요, 8월 기록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잔액, 이것도 앞서 얘기처럼요, 무려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해서요, 지금 시중은행만 따졌을 때도 신용대출 잔액이 109조예요. 109조가 넘어요. 이게 8월 말에 비해서 1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뒤늦게 정부에서는 대출을 쪼이려고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50년 주담대 막 팔라고 하다가 이것도 멈추고 있고 여러 가지 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대출. 이 증가세 추세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2030들이 이 불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들이 거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경제는 어제 이렇게 전합니다. 더 오르면 집 못 사. 조급해진 2030. 대출 무려 10억에도 영끌 매수. 대출을 10억이나 받는데요. 와. 이 기사 제목이 이건데 여기에 이런 인터뷰로 시작하더라고요. 30대 직장인 A씨가 했던 얘기입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어 안심했는데 다시 급등하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사는 집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좀 더 지켜보다 천천히 매수에 나설 생각이었는데 이러다 더 늦어지면 아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질 것 같아서 일단 빚을 내서라도 청약이든 구축 매수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면서 서울경제는 이처럼 최근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부동산 위축기였던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시장을 휩쓸었던 거래 절벽이나 미분양, 급매 이런 단어는 쑥 들어가고요. 대신에 어떤 단어가 차지하고 있느냐? 영끌, 완판. 이 용어가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까지 해요. 지난해 3분기만 해도 3.25대 1, 그리고 4분기에도 6.69대 1. 이게 뭐냐면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었거든요. 10대 1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런데 올해 3분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74.63대 1.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0배 넘게 치솟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때문에 10억 넘는 대출도 2030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2030들이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 라고 전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전할까요? 아무래도 뭔가 현실을 왜곡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현실을 왜곡하면서 경쟁률 봐라. 74.63대 1. 이제 80대 1, 100대 1 곧 넘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들 청약 넣어라. 라고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명하신 경불지 애청자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마디로 현 정부와 언론이 합작품 아닙니까?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태로워진 건설사들 망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이 건설사들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 풀어주고 주담대까지도 풀어주고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라 투. 이거를 현 정부와 언론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외치면서요. 돈 누구? 우리 얘기만 믿어. 지금 아니면 못 사. 데이터 이런 거 쳐다보지 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와 언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데이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지금부터 알아볼까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 미 국채 금리와 이자 부담의 상관관계.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 국채 금리 중 전 세계 금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요? 바- 10년물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예요. 이게 10년물이 초장기까지는 아니거든요. 20년, 30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1년, 3년 이런 단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10년물 미 국채가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보면 시장을 읽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이게 바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죠. 그만큼 많은 글로벌 자산의 금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표의 움직임이 최근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4.793.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4.5가 넘어가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전문가들 얘기했는데 4.5는 훌쩍 뛰어넘었고 조만간 4.8은 물론이거니와 5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점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7월만 해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7밖에 안 됐어요. 근데 3개월 사이에 약 1%포인트가 급등하면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었을까요? 일단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부터 살펴보면 요 소식 연휴 기간 중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이 또 파산 위기에 놓였었다라는 이야기 다들 들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 미 재무부가 3분기 국채를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0억 달러. 와, 우리나라 돈으로요, 1370조 원이 넘어요. 이거를 또 다시 발행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수요 대비 국채 공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네. 공급이 늘었으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금리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 기준금리는 동결로 결정했지만 이 매파적 동결이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을요, 연 4.6에서 5.1, 내년에도 5%가 훨씬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즉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 이게 쏟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가장 먼저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얘기처럼요, 글로벌 자산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금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가 뛰는데 우리 기준금리 그냥 동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달 26일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도요, 뛰기 시작했어요. 장중에 4%를 넘어섰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이미 기록했어요. 이 수치는요, 레고랜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있죠. 이게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시중금리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제2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이제 4%를 다 넘고 있다고 하죠. 이 소식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죠. 맞습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이미 7%를 넘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조만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고 어떻게든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금리 높이지 말라, 압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 이거 막아라,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안 올려? 벤치마크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라고 우리나라 금융업체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는 19일이더라고요. 하는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벌써 언론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해외 시장 변화를 보면 그냥 있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우리나라 시중금리 상승세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미 현재도 빚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빚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였죠.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통계 하나를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요.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는 올해 2분기 이자 비용으로 월 얼마를 냈느냐 보니까요. 36만 4천 원. 월급에 딱 들어왔는데 36만 4천 원은 그냥 이자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41.1%가 급증한 수치라는 거예요. 41.1%나 이자를 더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지난 1월에서 7월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뭐 넉넉진 않지만요. 이자 그래도 웬만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월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무려 11,600명이 나 빚 못 갚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근데 이 숫자는요. 11,60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1년 통틀어 채무조정을 신청한 숫자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가뜩이나 빠듯한 월급에 이자 부담마저 느니 그냥 라면 먹고 버티고 있다라는 한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와 언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통계 두 번째는요.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량.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뉴시스와 헤럴드 경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세 뚜렷, 청약 경쟁률, 거래량도 급등. 여보, 우리도 강남 가자. 고가주택 열중 넷은 40대가 샀다. 와,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네요. 네. 일부 언론들, 그러니까 뉴시스, 헤럴드 경제 등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는 것 같아요. 거래 절벽이 지났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실제로 그냥 얘기하면 안 통할 테니 통계도 들이댑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이 자료를 이용해서요.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여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거 보니까요. 99,311건이나 된대요. 전년 동기 대비 65.4%나 급증했다. 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와, 1년 만에 65.4%면 진짜 급증 맞잖아요. 네. 그런데 데이터를 좀 더 길게 볼까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지금 수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봤더니만 절반은커녕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99,000건. 이게요. 2020년과 비교하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급등했다고요? 지난해 워낙 매매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지난해 가장 적었을 때 시점과 비교해서 급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한번 보세요. 문 닫은 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곳 많을 거예요. 왜냐? 거래가 없으니 이분들 수수료를 못 챙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버젓이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매물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아파트 팔려고 했던 분들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에 내놨던 그 매물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더 그렇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매물이 줄어들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자료 요게 진짜 쏠쏠하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3일 현재 서울에 쌓여있는 매물 지금 몇 건인 줄 아세요? 이게 아파트만 따진 겁니다. 11만 7천 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난해와 한번 비교해봤어요.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이때 보니까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7만 4천 건. 그러니까 현재는 58%나 급증한 수치예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소리에 매물이 지난달 중순부터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 줄어든 수치는 7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언론들 얘기하는 거 맞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줄어들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언론들이 급증했다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9월에 지금 나온 수치를 보니까요. 얼마인 줄 아세요? 1,861건. 이게 9월이 아직 마감이 안 됐잖아요. 이달 말까지 집계가 끝나도 10년간 평균이 6천 건의 절반인 3천 건도 넘기 힘든 그런 수치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앞서 얘기처럼 지난달 중순부터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던 이 매물 7천 건 중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걷어들인 매물이 4천 건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쌓여있는 매물이 11만 7천 건. 11만 7천 건에 4천 건이면 적어도 너무 적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다시 가격이 오른다 싶어서 매물을 걷어들이곤 싶지만 다달이 나가는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11만 7천 건의 이 매물 역대 거의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집주인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이유, 박 PD가 얘기한 대로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이터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보는데 돈 드냐고요? 아니에요. 회원 인증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무료이고 회원 인증도 필요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돈 룩업의 명대사처럼 제발 좀 하늘을 보십시오. 제발 좀 데이터를 보십시오. 데이터만 봐도 실체가 바로 보입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